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네요. 그쵸? 1번, 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를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어렵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회계 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끼리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맞고. 3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쵸? 4번.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답은 1번인데요. 1번이 왜 틀렸냐면 유형자산의 역사적 원가가 뭐냐면 처음에 내가 유형자산 취득했을 때 100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쵸? 네, 그래서 1년도에 X1년도에 100에 취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각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X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유형자산 취득원가 얼마로 돼 있죠? 장부 금액이 100으로 돼 있죠. 자, 이게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역사적 원가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죠? 신뢰성은 늘어나죠. 왜냐면 나 처음에 100에 취득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100에 취득했다는 뜻이니까 신뢰성은 제고되고 목적 적합성은 저하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쵸? 9년이 지났네요.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9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줘서 실제로 X1년도에 100이었던 거는 X10년도에는 100이 아니라 그 이상일 수가 있겠죠. 취득가액이.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적 적합성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좀 어렵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개정이 뭐가 있는지 보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크게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1번에 자본, 2번에 자본, 3번에 자산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 얼마를 벌었고 얼마가 남았냐, 이게 경영성과잖아요. 이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3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 유형자산 취득 원가 쉽게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취득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 시기, 그쵸? 그럼 이 전에 발생한 것들은 전부 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고요. 이 이후에 발생한 거는 취득원가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자, 1번 토지 취득세, 취득 시기 전에 된 거죠? 2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취득 이후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 4번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를 전부 다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가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유가증권 삼형제 나왔네요. 그쵸? 1번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 형태상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된다. 자, 만기보유증권은 이름에도 나와있죠. 만기까지 보유해야 되는데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매매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 아니고 주식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2번 매도하는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면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매도하는 증권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같은 것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틀렸고 3번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며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4번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되며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만기보유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고요. 당좌자산으로 분류합니다. 5번 다음 중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개정 과목은 자본조정의 개정 과목이 뭐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실기 프로그램 들어가서 개정 과목 등록 들어가서 조회하시거나 재무상태표 있는 거 조회하셔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니까 그냥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쵸? 감자차액은 자본의 차감이 아니니까요. 감자 차손이 들어가야 자본조정 항목이 되겠죠.
6번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를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그렇죠. 3번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넘어가 볼게요. 4번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어렵습니다. 자, 6번 문제도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것도 틀린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해 안 가시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답은 4번인데요. 여러분들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그래서 법인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자, 수익은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회계에서 봤을 때 수익은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그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수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법인세에서 쓰는 용어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3번은 수익은 그냥 이럴 때 인식하는구나. 이럴 때 인식하구나.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굳이 이 문제를 열심히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비슷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틀린다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7번 다음 자를 위할 때 단기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죠? 제조원가 명세서 있고 손익계산서 있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더하면 뭐였다?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에 기초 제공품 원가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빼면은 뭐다?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간다고요? 아이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오고 여기에 똑같이 기초 이번엔 뭘 더한다? 제품을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말 제품을 빼면은 매출원가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원가 강의할 때 쉽게 푸는 법 알려드렸었죠? 기초 다 더하고 기말 다 빼고 그쵸?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를 묻는 문제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묻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단기 매출원가를 묻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어떤 기초를 갖고 가냐 그것까지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판매 대행 수수료는 판관비니까 날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 단기 매출원가인데 보니까 상품이에요. 상품. 그쵸? 그래서 기초는 더하고 기말 빼고 자, 매입 애누리는 뭐예요? 내가 깎아준 거죠. 그쵸? 총 매입에 더하고 깎아준 거니까 빼고 타계정 대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계정으로 대체됐으니까 상품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T계정을 그려서 보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초 50만원 매입 800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모르는데 타기정 대체가 30만원이 있으니까 기말이 150이다. 그래서 매출원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매출원가를 구하시면은 595만원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8번 연문은 2022년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상품 판매 대금 전액이 2023년 1월 5일에 입금돼서 동일자의 전액 수익으로 인식했대요. 자,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했어요. 수익 인식 시기는 인도한 시기죠. 그쵸? 돈이 들어왔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첫 회계 처리가 2022년도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매출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2022년 12월 6일의 분계를 간단하게 해보면 외상매출금 얼마, 상품 매출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누락된 회계 처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죠? 외상매출금이니까 어디에 영향 줘요? 자산에 영향 주고 상품 매출이니까 수익에 영향을 주죠. 그쵸? 그런데 외상매출금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상품 매출이 100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산이 과소계상됐고 수익도 과소계상된 거죠. 그쵸? 그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네요. 자산의 과소계상 아니면은 수익의 과소계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아래 자리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은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변동 원가가 혼합된 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원가예요? 준 변동 원가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그래프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조업도 원가. 그럼 보세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한 고정 원가랑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변동 원가가 혼합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업도가 0일 때도 금액이 발생하고 조업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변동 원가처럼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자, 그렇죠. 전화요금이 있겠죠? 전화요금 뭐예요? 안 써도 기본요금 내잖아요. 그렇죠? 기본요금 내고 거기서 초과적으로 쓰게 되면은 더 늘어나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거는 전화요금이다. 10번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맞추셔야 되죠. 그렇죠? 개별 원가 계산, 종원가 계산 지겹도록 문제도 많이 받고 비교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 대량 생산하는 업종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은 종합 원가 계산이죠. 2번, 3번, 4번은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을 구하시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나왔던 전산세무 2급에서 요새 주구장창 나왔던 문제가 전산회계 1급으로 내려갔네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T계정 그러면은 바로 풀 수 있어요. T계정 그려볼까요? 자, 기초 400개, 착수 1000개. 그런데 자, 공손이 200개고 기발이 200개다. 그 완성 몇 개예요? 1400개. 차변 1400개니까 완성도 대변도 1400개 맞춰줘야 되니까 완성이 1000개예요. 그쵸? 그래서 수량은 다 구해놨어요. 그런데 자, 공손 봤더니 정상 공손은 완성본 수량이 5%니까 여기서 정상 공손은 완성품 수량의 5%에서 5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다? 150개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이니까 결국은 비정상적인 공손 수량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답은 3번이 되겠죠.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총 제조원가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다. 여기 있는 거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다 더했더니 75만원이 되겠습니다. 13번 부가지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가지세법상의 우리 과세 대상 뭐였죠? 자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리고 용역의 공급, 용역의 수입은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고요. 2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2023년 대한민국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라고 하면은 네 그쵸, 공무원분들 욕먹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부가지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간이과세 특징 크게 두 개. 첫 번째보다 미제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두 번째 환급세액이 없다. 그쵸? 자, 1번 직전 1학년에 제하고 용역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3번 직전연대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요. 8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그쵸? 4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환급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저교를 추가 등록하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봤더니 광고선전비가 380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쵸? 530이 들어가야 되는데 380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수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 순서다. 그쵸?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자, 지금은 손익계산서부터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부터 바꾸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 바뀌면 단기순이익 바뀌고, 단기순이익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죠.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요. 자, 광고선전비가 530이죠. 자, 얘 530 바꾸면은 단기순이익 바꾸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8,652만원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시면 단기순이익이 86520이죠?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86520.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요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자, 재무상태표시 가시면은 여기 대차차익이 뜨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가 이 2월 이익잉여금을 요거 1634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63400. 자, 그러면은 대차차익이 없어지면서 전부 다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7월 18일 주 괴한공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300만원 중에서 일부는 아래 전자업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계획에서 지급했대요. 자, 전자업이 2,300 발행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외상매입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는 전자업 발행했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대손 처리를 했대요. 자,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발생이 직접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니까 이 180만원 중에서 대손충당금 잔액 32만원을 없앤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를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외상매출금이 없어졌어요. 180만원.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으니까 대손충당금 먼저 인식을 32만원 해주시고 나머지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 형제상사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도래해서 임차보증금 500만원 중에서 계약금 150만원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금 주고받는 거 요거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을 주는 거는 선급금 계약금을 내가 먼저 준 거는 선급금이고 계약금을 받은 거는 선수금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자, 임차 보증금을 먼저 500을 지급을 했는데, 그쵸? 자, 계약금을 줬단 얘기는 내가 먼저 줬단 얘기죠. 그쵸? 그래서 150을 없애주시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받은 거니까 무슨 이익이다? 채무 면제 이익. 그런데 해당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자, 단기 차입금을 없애시면 되겠죠? 대표이사한테 받은 단기 차입금을 없애시면서 채무 면제 이익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장 조사를 위해서 호주로 출장을 다녀온 영업부 사원 누리호에게 10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300만원 중에서 가지금 처리했던 300만원 중에서 실제 여비 교통비는 285만원이고요. 나머지 15만원은 받았대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출장을 가는데 내가 너 출장비 쓰라고 300만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줬을 때는 가지금을 처리를 한 거죠. 회계 처리를.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갔다 왔는데 285만원은 여비교통비를 쓴 거고 나머지 15만원은 안 썼어요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가지금을 없애주면서 여비교통비 285만원 인식하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현금 15만원을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볼게요. 자, 가지금 300만원을 돌아왔는데 봤더니 여비교통비를 285만원을 썼고 회사로 15만원을 반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DC형 퇴직연금 불이익이 있는데 영업부 200에 생산부 300이니까 그쵸, 퇴직급여 판, 퇴직급여 제 하시면 되겠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을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미국에 소재한 HK사에게 제품을 직수출했대요. 6월 30일에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을 제한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수령한 계약금이니까 내가 받은 거죠. 이번엔 뭐다? 선수금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자, 매출했으니까 일단은 자, 거래처는 HK사고요. 과세 유형은 16수출의 1번 직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내가 5천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계약금 1000만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계약금 1000만원 없애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도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에서 1000만원은 서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양도 받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거래처는 동도유통이고요. 10일 과세가 되겠고 돈은 어떻게 받았다? 일단 매출을 했어요. 그쵸? 매출을 했는데 돈 어떻게 받았다? 서도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거래처 유의하셔야 돼요. 서도상사로 100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일반과 제재는 하만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이 지급할 업무 휴대전화를 3대를 구입을 받았고요. 구입했고 그 다음에 법인 명의의 국민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57 카드 과세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하만전자. 다만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품 440에 부가세 44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돈은 국민카드로 줄 거니까 국민카드로 484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주 덜함에 위례한 마케팅 전략 특강 교육을 본사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교육훈련비 500만원에 대해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1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계약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선급금 되겠죠. 자,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전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회를 했더니 일단은 교육훈련비를 500만원 썼으니까 차변에 교육훈련비 5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은 53면세가 되겠죠. 거래처는 주 덜함이 될 거고, 자, 내가 먼저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을 조회를 했더니 1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1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40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미래상수로부터 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재료를 1000만원에 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서 전자세금세를 발급받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단 연구용 재료와 관련해서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에 뭘로 처리한다? 개발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개발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나눠서 원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얘기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개발비, 대변에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으니까 50일 과세 넣으시면 되겠고요. 미래상사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요거 잠깐 편집 좀 할게요.
네, 6번. 생산부가 사용하는 업무용 수용차 2000cc니까 뭐다? 불공기구나.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 되겠죠. 엔진오일과 타이어를 차차 카센터에서 교환하고 전자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교환비용 82만 5천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 교환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비용으로 생산부가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인데 불공이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 82만 5천원을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과세용은 불공인데 3번, 그쵸? 3번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이 비업무용 승용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전표 수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한 8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해서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지급액이래요. 자,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조회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8월 1일 전표 봤더니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이에요. 자, 외상매입금은 언제 쓰는 계정이죠? 재고자산을 매입했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자,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다? 컴퓨터에 대한 대금 지급액이니까 얘는 뭘로 회계 처리했겠어요?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겠죠. 왜냐하면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를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차차 운송이 현금으로 지급한 운송비 33만원은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팀 신입사원의 실수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그쵸? 자, 원재료를 매입한 거니까 뭐예요? 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으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있는 거를 삭제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새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1번 결산이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하던 중 도난 파손의 사유로 수량이 부족히 발생한 제품의 원가는 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단 수량 부족의 원인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자산은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자동 전표에 넣어요. 그쵸? 자동 전표에 넣어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을 하는데 지금은 재고자산 금액을 주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자동으로 입력할 수가 없고요.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12월 30일에 전표를 넣어야 되는데 자, 제품의 원가는 200만원으로 확인되는데 200만원이 도난 파손으로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면은 제품이 200만원 어떻게 됐다? 타계정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타계정 대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전표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되겠죠.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만원, 대변에 제품 적요 8 타계정 대체를 넣어서 20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하고 전에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다. 결산 시 미사용한 250만원에 대해서 올바른 회계 처리하시오. 단 소모품 계정을 사용하며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자, 홍보용 계산기를 구매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광고 선전비를 처리했대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해볼게요. 1000만원인데 자, 미사용한 게 250만원이 있네요. 그쵸? 그럼 250만원 뭘로 인식해야 된다? 자산으로 인식해야 돼요. 자산으로 어떻게 인식해요? 소모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차변에 소모품 250 이렇게. 그럼 대변에는요. 기존에 광고 선전비 처리했던 금액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 선전비 250이고 홍보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번 단기 법인세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1075만원이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선납세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를 조회해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회를 해봤더니 65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법인세를 낼 돈이 얼마다? 1075만원인데 자, 미리 중간연합세액 내가 미리 선납한 거, 그쵸? 내가 미리 지급한 거 아까 선급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미리 지급한 게 650만원이 내가 미리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뭐다?
미지급 세금 또는 미지급 법인세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법인세가 1075만원인데 내가 미리 낸 게 650이 있으니까 나는 425만원만 내면 된다. 그렇게 결산분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 문제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입금 잔액이니까 그쵸?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별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같이 실습은 해볼게요. 자, 2번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기간 4월 6월에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단순히 조회하시면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이 나오겠죠? 자, 3번 2분기 4월 6월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광고선전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월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답안에서는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는데 저는 다른 걸로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해서 결과값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보죠. 자, 일단은 거래처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래처 원장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6월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출금, 그쵸? 자, 봤더니 잔액이 가장 큰 게 어디예요? 여기네요. 주 천안이 얼마다? 1억 1,600이네요. 그쵸? 1억 1,68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니까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4월에서 6월 했더니 얼마예요?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여기 있네요. 1125만 700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은요. 뭐 총계정 원장 아무데나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손익계산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4월에서 6월이면은 그냥 6월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광고선전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5월, 6월 이거밖에 없네요. 그쵸? 아, 3월도 있긴 한데 4월, 5월, 6월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언제다? 월계 보시면 되겠죠? 어디냐면은 6월 달이네요. 그쵸? 6월 달에 500만원이 발생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6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